제일 먼저 지난주 자산 시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지난주는 뭐 크게 별일이 없었어요. 예정된 게 없었고, 뭐 파월의 연설하는 부분, 그 다음에는 매주 나오고 있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정도였었고, 그 다음에는 뭐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 중국의 위드 코로나 여부, 미국 국채 입찰,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그 이제 침입, 러시아의 침입 문제, 이란의 핵 협상, 그 다음에 연준 위원들의 멘트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한번 월요일로 넘어가 보면은요. 일단 21일 월요일에 러시아에서 드디어 국채 거래가 재개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조금씩 러시아 시장이 뭐 모르겠습니다.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에요. 일단 루블라도 뭐 이제 아주 높게 올라갔던 거 100루블 중후반대까지 올라갔던 게 이제는 100루블 아래까지로 떨어졌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주 후반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는 주식 시장까지도 거래 재개가 러시아는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사실 이제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멘트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뭐 계속해서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쭉쭉 한번 정리를 해드릴까 하고요. 사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매파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 일단은 라파엘 보스티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는 6회, 23년도에는 2회 정도 본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는 좀 비둘기적인 거죠. 그런데 요 다음부터가 멘트가 좀 매파적입니다. 중립금리에 대해 갖고서는 2.25%라고 생각하고 그 위로도 올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그 위로 가려고 하면은 뭐 금리 더 올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QT에 대해서는 빠르게라고 했고 우크라이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물가에 있어서는 상방 요인, 수요에 있어서는 뭐 하방 요인, 뭐 정답지를 얘기를 했고요. 다음으로 토마스 바킨 연준 이제 위원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대해 가지고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으로 50bp 인상도 가능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멘트들보다 제롬 파월이 전미 실물 경제 협회에 가가지고 멘트한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당한 매파성을 띄었습니다. 물론 이제 주식시장은 그 매파성에 응답을 안 했지만 상당히 매파적이었다는 거고 발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50bp 인상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이 한 회의에서의 50bp 인상이 아니라 여러 회의에서의 50bp 인상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전문인데요. 만약 향후 한 회의 혹은 여러 회의에서 금리를 25bp 이상으로 더 공격적으로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냐면 앞으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회의에서도 50bp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을 이야기할 때 빠르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파월이 의장으로 취임한 이후로 이번이 두 번째 금리 인상 사이클입니다. 2018년 초에 이제 트럼프 정부 때 임명이 되었었고 18년도 내내 금리를 인상을 했었죠. 그러면은 그때 당시 금리 인상기 때는 어떠했느냐라고 하면은 빠르게라는 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금리 인상을 이야기할 때 처음으로 이 단어를 내뱉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주 발빠르게 의견을 바꾼 곳이 이제 나오는 거죠. 어디냐면 골드만삭스인데요. 5월하고 6월 회의에서 각각 기준금리를 50bp씩 올릴 것이다. 즉 상반기에만 100bp를 더 올릴 것이다. 라고 바로 선수를 쳤습니다. 이제 중립금리에 대해 가지고서는 필요하면 중립금리 이상으로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발언을 보면 만약 중립 수준 이상으로 금리를 긴축할 필요가 있고 더 긴축적인 스탠스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최근 연준 위원들이 공통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립금리 이상으로 가야 된다면 가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QT 자산 감축에 대해서는 5월에 시작하는 것에 굉장히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QT는 이르면 다음 회의인 5월에 시작이 될 것이다.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장단기 금리의 압착, 역전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파월 의장이 좀 재미난 멘트를 합니다. 보통 시장에서는
국채금리 2년물하고 10년물 간의 차이를 많이들 봅니다. 이게 아주 뭐 F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파월 의장은 우리는 시장이 보는 것보다 더 짧은 금리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구체적인 멘트를 살펴볼게요. 사실 수익률 곡선의 짧은 기간, 첫 18개월을 살펴보라고 말하는 연준 직원의 우수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라고 이번에 파월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첫 18개월 수익률 곡선에 대한 부분은 정말로 100%의 설명력을 가진다. 정말로 말이 된다. make sense 하다 그랬어요. 만약 이것이 역전이 된다면 이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뜻이고 이는 경제가 약하다는 뜻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8개월이라는 게 뭐냐?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요. 사실 연준에서 2018년도에 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때 2년, 10년을 볼 게 아니라 3개월하고 18개월의 금리 차이를 보는 것이 제일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는 이제 뭐 자료가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3개월, 18개월 차이 어떻게 나냐라고 해보니까 과거에 보니까는 요 차이가 많이 내려가니까 요 빨간 기간이 이제 리세션이 왔던 기간이거든요. 경기 침체가 바로 침체가 왔고 이때도 내려가니까 침체가 왔다. 근데 2018년도에는 19년도에는 이때 많이 내려가긴 했으나 침체가 안 왔다가 이제 코로나 때 침체를 맞이를 했었죠. 어쨌든 금리가 굉장히 이렇게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문제들이 생기더라. 3개월하고 18개월.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는 요거를 우리는 본다는 거고 지금 보시면은 2년물하고 10년물 금리 차이가 정말로 좁혀져 있습니다. 20bp 차이밖에 나질 않아요. 그런데 정반대의 현상이 3개월과 18개월에서는 나타납니다. 거의 200에서 250bp 정도 지금 갈수록 더 이게 오히려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이거를 토대로 아마도 연준은 현재 미국의 경제가 강하고 향후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들 이제는 이걸 보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다른 모든 구간들은 지금 역전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3개월, 18개월만 지금 치솟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만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연준에서는 적절한 이유를 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기가 계속 괜찮은 것 같아 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서 훌륭한 백업 논리를 댄 것 같다 였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유럽에 가면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금지 이슈를 추가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날 유가가 좀 많이 올랐었죠. 다음으로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장 종료된 이후에 나이키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주당 순이익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21%나 잘 나왔고요. 매출액도 컨센서스 대비해서 2.3%나 잘 나와서 훌륭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꿰었다. 그런데 다만 조금 더 할 말이 있는데 그건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유럽 제재에 대한 이슈,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금지 추가 이슈였죠. 그 다음에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 이걸 통해 가지고서 증시가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미국 증시 굉장히 강했습니다. 거의 다 나중에는 땡겨 올려가지고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만 워낙 이제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 그리고 유가 급등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금리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미국채 2년물이 1%대에서 이날 2%대로 바로 순식간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10년 2년 금리 차는 18bp 정도였고요. 다음 화요일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해서 생화학 무기나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서방에서 연달아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지난주 내내 나왔었죠. 좀 찜찜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금까지 전쟁이 전개된 양상 모두 맞췄기 때문이죠. 거의 매팩을 켜놓고 예상한 매팩을 켜놓고서 현장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또다시 이제 이런 경고를 하니까 옛날 같으면요, 야 도대체가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 이런 짓을 하겠어 라고 했겠지만은 미국이 워낙 잘 맞추다 보니까는 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푸틴 여기서 말려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이 관련한 뉴스가 나왔다고 겁을 먹지는 않습니다. 연준의 이제 제임스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지정학적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우리가 정책 변화를 기다릴 거냐? 아니, 우린 우리 길을 가자. 고립주의죠. 금리 빨리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이런 얘기까지 했지만 좀 더 매파성을 보인 겁니다. 블라드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시장이 거의 이제 블라드는 무시하는 듯해요. 다음으로 메리 데일리 총재 같은 경우에 여기 원래 이제 좀 비律기적인데 중립 수준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 높은 인플레로 인해 가지고서 그래서 중립 수준까지 나도 이제 용인 가능해 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좀 양보를 한 거죠. 더 매파적으로. 그 다음에 메스터 총재 같은 경우에 올해 금리를 2.5%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도 또 추가로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도표보다 더 높게 올려야 된다. 매파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이날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전날 내린 거를 다 만회하고 더 올랐고요. 금리도 더 올랐습니다. 23일 수요일에 한국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이용우 국회의원이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사실 86번가에서 가장 바라고 있는, 가장 통과되었으면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이사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도 포함이 되나? 일반 주주를 보호하고 집의 일반 주주 간 이해 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의 물적 분할 사례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잘해 두었습니다. 저는 뭐 이게 반드시 통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한 단계 레벨업 그리고 우리나라 일반 주주들의 권익이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러시아에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러시아한테 나쁘게 하는 나라들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제 앞으로 에너지 대금을 루블화로 지급하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랑 루블화를 모두 다 잘 지지시키는 러시아의 아주 의도적인 그런 아주 영리한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미국 시장에서 꽤 흥미로운 일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냐면 이 금리 상승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모기지 금리도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로 치면 집 살 때 대출 금리가 올라가니까 집을 살 때 비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는 이게 수요가 그러니까는 이제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그다음에 금리도 너무 오르니까 수요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걸 이제 수요 파괴라고 최근에 표현을 합니다. 그런 현상이 우리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이날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냐면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가 2개월 연속으로 감소를 했다는 이야기이고요. 예상치는 플러스 1.1%였는데 발표치는 마이너스 2%로 나왔고요. 전월치도 마이너스 3.9%포인트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달 수치가요 마이너스 무려 8.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개월 연속으로 지금 마이너스가 나와가지고서 이제는 집값 비싸고 금리 올라가니까는 집을 사기 망설이는 것 아니냐 사람들이 수요 파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뒤에서 수요 파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메스터가 전날에도 발언을 했죠. 보시면은 지금 메스터하고 데일리가 둘 다 이제 전날에도 발언을 했는데 보시면 이날에는 역시나 또 2.5% 연말까지 올려야 된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강도를 또 높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떠냐면요. 요즘에 연준 의원들 제가 느끼기에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매파적으로 발언을 했는데 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네? 그럼 더 매파적으로 이야기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양자 간에 거의 지금 약간 경쟁적인 양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연준이 매파적으로 얘기하면 그 정도는 역시 선반영 돼 있었어 하고 주식이 오르고 그러면 연준 위원들은 화들짝 놀래서 또 주식이 오르네? 좀 고삐를 재야겠는데 더 긴축에 대한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메스터 하루 만에 나와서는 더 강도를 높여서 이번에 뭐라 했냐면 여러 번의 회의에서 50bp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번의 회의에서요. 그 다음에 데일리 같은 경우에 그 전날에는 중립 수준으로 올리자고 발언을 했거든요. 금리를. 근데 이번에는 하루 지나서는 중립 수준 이상으로 올리자라고 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사이에 갑자기 중립 수준이 중립 이상으로 바뀌셨습니다. 이분.
블라드는 멘트 안 적었어요. 뭐 어차피 하는 말 매파적이고 아무도 안 들으니까 요즘은. 다음으로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대중 관세 일부를 면제한다는 소식인데요.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트럼프가 중국에 관세를 부과를 했죠. 근데 미국 산업계 내에서 반발이 있었어요. 이거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를 트럼프 정부에서 면제를 해줬습니다. 이게 이제 표적 관세 배제 절차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바이든 넘어올 때 종료가 되었고 바이든이 이거 연장을 안 했어요. 그런 채로 흘러와서 이게 다시 그러니까는 관세가 부과가 되고 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작년 하반기에 보시면은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그 온라인으로 통화를 했잖아요. 그 즈음으로 해가지고서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 이제 백악관 측에서 이거 표적관세 배제 다시 할 수 있다라고 절차 밟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꺼냈었고 당시에 549개 품목을 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날 실제로 결정이 된 것은 352개입니다. 반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요 결정될 때까지. 어쨌든 이게 되면, 중국산이 미국에 수입될 때 좀 더 저렴해진다는 거잖아요. 관세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 숨통을 조금 틔워줄 수 있는 정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날 이제 러시아발 우려로 인해서 뭐 루블화 결제, 유가가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주가가 하락을 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금리도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다음 24일 목요일입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신한지주가 1,500억 원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결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조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메리츠 사례를 봐서 그런지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하는 데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신한지주는 늘 소각을 하고 싶었으나 금융당국에서 이걸 많이 막았었던 건데 뭐 소각을 발표했다라는 것은 금융당국에서 어느 정도 용인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최근 은행 쪽에서 약간의 변화가 감지가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당초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 께서는 이제 그 공약으로 내세운 게 가상금리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은행들이 매기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올라온 것보다도 지금 금리가 대출 금리가 너무 높게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금리 당시 기준금리 때하고 그 레벨일 때하고 지금의 그 기준금리 레벨일 때 대출금리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왜냐? 가상금리가 엄청나게 뛰었거든요. 그래서 가상금리를 공시해야 된다 모두 다 투명화를 하자 몇몇은 보니까는 어긴 애들도 있는 것 같더라 라고 하면서 은행주 센티가 나빠졌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거는 투명화는 작업을 합니다. 이거는 계속 하는 것이나 대신에 이제 그 대출을 꽁꽁 묶어놨던 거 있잖아요. 그거는 좀 풀어준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실 이제 LTV하고 DSR 다 꽁꽁 묶으면 대출하기 참 어려운데 5억까지는 DSR을 무력화를 시키고 그냥 이제 LTV만으로 하겠다는 거죠. 이러면은 대출이 좀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행들 입장에서는 숨쉴 구멍이 마련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으로 러시아인데요. 이제 러시아 쪽이 그러면은 뭐 이래저래 말이 많은데 그럼 뭐 그건 알겠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식을 사고 파는 거니까 기업들의 이익에 지금의 러시아 상황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거를 살짝 아주 살짝 보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리온입니다. 오리온이 매월 본인들의 이제 지역별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공시를 합니다. 여기에 오리온이 보면 초코파이 이거 아주 러시아에서 히트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도 당연히 따로 나누어서 이게 공시를 하거든요. 보시면은 별로 그렇게 매출이 차이가 없습니다. 매출이나 이익 측면에서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전월에 대비해가지고서요. 그래서 2월 달까지는 그러니까 2월 중하순 정도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서방에서 2월 말 정도에 러시아에 대해 가지고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2월 하순부터 3월까지 제재를 수위를 계속 올려갔죠. 그래서 2월 달에 러시아 숫자까지는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다른 기업들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기업들이 빠르게 지금 실적 발표하는 그러니까는 3월 달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은 2월 결산입니다. 그러니까는 분기가 나뉘는 게 12, 1, 2 요렇게 해가지고 한 분기로 해가지고 실적 발표를 오는 3월 이제 하순 말에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실적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거의 영향을 못 미쳤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본인들이 생각하는 경상적인 레벨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오리온으로 미뤄 짐작해 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이키도 2월까지거든요. 12.12. 그래서 실적에 있어가지고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노이즈는 반영이 안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뭐 다음 주에 마이크론도 실적을 발표하지만 마이크론도 동일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 기업들의 실적은 실적 그 자체도 뭐 물론 중요하지만 향후 이제 가이던스, 그 다음에 뭐 질의응답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떠냐 이런 것들 나오는 거에 좀 더 투자자들이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제는 뭐 몇십 년 뭐 최저치입니다. 20 밑으로 내려와서 굉장히 미국의 고용 시장은 강하다, 다시금 보여줬고요. 그 다음 미국 연준의 인사들 보면 뭐 에반스는 금리 연내 7회 인상해서 뭐 아주 그 점도표 자기는 그 중간인이다 이야기했고, 카시카리는 뭐 비둘기 중에 비둘기인데 요즘에 발언이 좀 강경해졌어요. 인플레이션 목표 잡는 데에 본인 최선 다하겠다. 월러는 뭐 블라드하고 똑같이 뭐 매라고 할 수 있는데 QT 관련해서 결국에는 국채만 우리가 보여야 되고 MBS는 매각할 수도 있다. 같은 발언. 이거 예전에도 했던 말이에요. 반복을 했습니다. 그날 러시아 일부 주식의 거래가 재개됐고, 뭐 외국인은 매매 못하고, 그러니까 매도 못하나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공매도 금지 상태로 재개를 일부 주식만 했습니다. 자, 이날 또 이제 미국의 증시는 올랐고요. 금리도 소폭 오른 그런 날이었습니다. 다음으로 25일 금요일에는 우리나라는 그 윤석열 당선인과 시진핑 주석이 통화를 나눴는데, 뭐 보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북한이 아주 미사일 많이 쏘고 있잖아요. 이 관련된 한반도 정세 관련된 문제나 한알령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인수위에서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요. 그 뭐 사실 이제 딴 것보다도 저희 채널에서 엔터나 이런 것들 많이 콘텐츠 많이 다루다 보니까 한알령을 민감하게 좀 받아들이실 텐데, 여기에 대한 저 개인적인 의견을 좀 공유를 하자면, 저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5월 후반부에 바이든 대통령 방한 계획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중국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당근을 선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보시면 갑자기 중국에서 막 드라마 틀고 영화 틀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아니, 갑자기 뭐 왜 저렇게까지 잘 틀어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 이제 윤 당선인 쪽 같은 경우는 사드 추가 배치하자는 게 공약사항에 있었던 후보 시절에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에서 일단은 당근을 줘서 우리가 한알령을 해줄 수도 완전히 있으니까 사드 추가 배치는 하지 말아라. 추가 배치하려면은 뭐 바이든 대통령 방한한 요 시점 정도의 결정을 할 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한다면. 그래서 요때까지는 일단은 좀 중국이 우리한테 잘해주려고 겉으로라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다음으로 이제 유럽에서 가스 공동구매 합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전날에 백악관에서 이미 흘렸던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떠냐면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차원에서 가스, 수소, LNG를 공동으로 구매 비축하자는 거고, EU의 회원국이 아닌 우크라이나, 조지아, 몰도바 등도 공동구매에 참여할 수 있는 걸로 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EU의 회원국들은 올해 겨울 에너지 공급 부족에 예방하기 위해서 대규모 비축 서로 공유하는 것에도 합의했다는 거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발표 전에 이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중요하죠. 보통 이제 맨 마지막이 중요해요. 다만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전면 금지 조치, 에너지 가격 상한제 도입 등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게 한계이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것 때문에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유럽은 참 러시아에서 에너지 독립하기가 어려운 구조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랜만에 옐런 장관이 나와서 중국에 대해서 지금 제재하는 거 불필요하다. 세계화 요즘 뭐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냐 얘기하는데 세계화 뭐 계속 이어진다. 미국 경제는 뭐 침체 아니다. 가능성 낮다. 좋다. 이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 얘기했잖아요. 그거 말고 이제 기존 주택 판매도 안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치 마이너스 2.2인데 발표치가 마이너스 5.4. 전월치도 수정이 돼가지고 전월치 이제 마이너스 9.2%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그 주택 판매 시장에 조금 심상치 않음이 느껴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 시티에서는 한 발이 더 나갑니다. 골드만이 2개 앞으로 회의 연속 50bp 인상을 예상했다고? 그럼 우리는 4개 회의 연속 50bp를 전망하겠습니다. 라고 전망치를 바꿉니다. 그리고 연말이면 우리 2.75%가 있을 것 같아요. 기준금리가 하면서 대폭 상향합니다. 경쟁적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국의 윌리엄스 연준의 그 뉴욕 연준 인사가 필요하다면 50bp 인상도 가능하다. 뭐 또 다 50bp 얘기예요. 요즘 연준 인사들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원유 시장에서는요. 미국이 추가 비축유 방출, 이거 사실 뭐 지난주에도 이미 얘기했던 건데, 그러고 이제 사우디 원유 저장 시설이 공격당한 거. 어쨌든 요거 때문에 유가가 또 좀 올랐어요. 사우디 요거 때문에. 이제 이래서 요 날은 보시면은 미국 증시는 또 올랐습니다. 네, 잘 가고 있고요. 금리가 CT발 좀 서프라이즈로 인해 갖고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또 뭐 요즘에 15bp, 16bp가 시중금리가 미국이 오르는 거는 뭐 안 오르는 날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주식이나 이런 쪽에 그래도 초점 맞춰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다행인데, 요즘에 채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먼저 연락도 잘 못 드리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증시 보시면은 연이어서 지금 대량 매도, 그러니까 그 블록딜 세일이 나오고 있는데,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번에 블록딜 매도가 나왔고요. 삼성전자, 삼성 SDS 이제 그 상속세를 내기 위한 걸로 이제 그 신탁 맺은 거 있잖아요. 그게 매도 물량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산도 지금 요번에 다 정리를 하셨죠. 그쵸? 총리 썰도 돌던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의 대량 매도가 지금 나타났었다. 지난주. 미국채 10년물입니다. 요 보시면은 최근에 정말로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이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요 라인이 1.89가 뚫려서 올라가면 위로 쭉 2% 중후반까지는 한달음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정말 빠르게 갈 줄은 몰랐어요. 진짜로. 거의 지금 미국채 10년으로 2.5를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또 기술적으로 봐서는 일단은 또 한 2.6 정도 내외에서는 좀 안착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5월 회의 보고 방향성을 모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대한 이야기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자료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많이들 이런 생각 하시더라고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경기 침체의 신호다. 근데 경기 침체가 나타날 때까지는 좀 그 기간이 걸리더라.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좀 나중에 올 일이고, 뭐 혹시 알아 또 침체 안 오고 잘 해결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주식은 역시 좋아.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된다 하더라도 말이야. 이런 그 이제 이야기들 많이들 하시죠. 여기 보시면은 과거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던 시기 사이클, 과거 70년 동안에 있었던 거를 총 정리를 한 건데, 70년간 총 13번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있었다 해요. 이번이 이제 14번째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기록한 거는 중간에 한두 번 올린 건 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이내에 100bp 이상의 인상한 사례만을 가지고 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95년, 63년의 사례는 제외가 된 거고요. 참고로. 자, 그 다음에는 평균적으로 첫 번째 금리 인상한 이후에 다음 경기 침체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37개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 한 3년이 걸린대요. 보통 이제 자료들이 얘기하죠. 1에서 3년 걸립니다 하는데 그 3년이 1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죠. 자, 다음 침체 해가지고서 첫 번째 인상 이후 다음 침체까지 걸린 개월수 해가지고 쭉 나오고 평균값 37개월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또 이제 나눠봅니다. 요즘 장단기 금리차 역전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미국 2년물하고 10년물 금리 격차를 봤었을 때 마지막 인상했을 시기, 금리 인상하는데 마지막으로 인상했었을 때 2년물, 10년물이 역전이 일어났느냐, 역전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가지고 한번 또 나눠봤대요. 그랬더니 마지막 인상했을 때 장단기 금리 2년, 10년입니다. 이게 역전이 일어났던 경우에는
다음 리세션이 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37개월보다 훨씬 빠른 23개월이더라는 거였고요. 역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53개월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변화는 어떻게 될까라고 이제 이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자료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금리를 인상을 할 때 2년물, 10년물 금리 차이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이번에 시작을 할 때 29bp 차이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어떠냐면 과거 13번의 사례 중에서 1번, 2번, 3번, 네 번째로 낮은 상황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금리가 그만큼 붙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과거 13번의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그때 당시에 어떠했느냐라고 하면 지금은 7.9에서 시작이거든요. 이것보다 13번 사례에서 높았던 적은 12.9 한 번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연준이 헤쳐나가기에 정말로 난이도가 높은 시장을 맞이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금리 인상 사이클이 그렇게 굉장히 이제 쉽게 흘러가는 그런 사이클은 잘 아닙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연준 입장에서 봤었을 때에는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경기는 죽이지 않으면서 경기가 계속해서 좋기를, 사이클을 연장을 시키기를 원하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나는 이걸 죽여버리겠어 이런 생각은 안 해요. 다들 선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13번의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보시면 소프트 랜딩이라고 합니다. 잠깐 안 좋았다가 리세션은 안 가고 다시 경제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사례는 과거 13번 중에 단 2번 뿐이었습니다. 그 어디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 다음 리세션 오는 데에 80개월 이상씩 걸린 경우들 있잖아요. 이거는 이 금리 인상 사이클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은 다들 요 금리 인상 사이클 이후에 리세션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던 사례를 한번 보죠. 94에서 95년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83에서 84년 사례가 있습니다. 파월이 늘 94, 95년 이야기를 입에 달고 다닙니다. 요번에 지난주 행사장에 나타나서도 이 사례를 또 이야기를 연도를 예시로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는 저 사례가 모범 사례입니다. 다만 저 사례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제임스 블라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저때 당시에 저게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었던 건 금리를 이때 당시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300bp 올리거든요. 이 300bp를 올릴 때 25bp 인상을 3번 했고요. 그럼 75겠죠. 50bp 인상을 3번 했고요. 150이겠죠. 그 다음 75bp 인상을 1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00bp를 1년 만에 인상을 했던 시기입니다. 저때가. 무려 300bp로 올렸는데 경제가 침체한 거고 다시 잘 갔어요. 그러니까 블라드가 하는 얘기는 금리 빠르게 올려서 인플레 심리를 빠르게 잡으면 경기 사이클은 오히려 길어진다. 지금 우리 너무 늦었다 이야기하는 거고, 현재까지 연준의 선택은 느리게 가고 있습니다. 말만 빠르죠, 사실. 네. 다음으로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WTI입니다. 요번에 또 아직 지금 110불 위에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높은 수준에 있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서 수요 파괴라는 단어가 요즘에 언론에 보시면은 해외 쪽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맨드 디스트럭션이란 단어인데, 이게 이제 보니까는 앞서 말씀드린 게 저는 이제 집값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주택 매매 시장. 보시면은 이게 하우징 어포더빌리티 인덱스가 빠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지금 집값을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우호적에서 빠르게 비우호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에 따라 가지고서 실제 매매도 지금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석유 사용인데 미국의 이제 가솔린 수요입니다. 가솔린 수요를 보시면은 이 밑에 있는 회색은 볼 게 없죠. 이건 코로나 때니까 볼 게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까만색으로 된 거 있습니다. 까만색으로 된 거. 이게 이제 2022년도입니다, 여러분. 요 위에 것도 쭉 보이시죠? 이게 이제 과거 사례고, 분홍색이 2021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색선 2020년도 코로나 터졌을 때 빵 하고 가솔린 소비가 줄었다가, 수요가 줄었다가 21년도에 상반기까지도 안 좋다가 하반기부터 본디 수준 정도의 수요로 회복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게 회복돼서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인지 이 까만색이 2022년인데
툭 튀어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 혹시나 유가가 너무 오르고 미국 지금 가솔린 최고가라고 하잖아요, 역사상. 그래가지고서 수요 파괴가 실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가솔린 수요는 계속해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한국에도 최근에 그런 얘기하죠. 뭐 길에 차가 없다. 저도 최근에 뭐 방송이나 이런 거 나간다고 이제 택시 불러서 다니는데 탈 때 보면은 옛날보다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돼 있어요. 그래서 막 뭐 강남에서 여의도 가는데 막 10분, 15분이면 가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차가 적긴 적다. 뭐 물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최근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게 줄어든 것이라고도 하시는데 유가가 오른 것도 일부 영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공급망 관련 문제에서는 미국의 서부항 그리고 이제 운임 지수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쪽 부분은 좀 풀려나가고 있다. 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뭐 홍콩 증시에 대해 갖고 지난주에 그 매도 클라이막스가 한번 나온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흥미로운 거를 하나 한번 공유를 할까 해요. 요게 보시면은 이제 홍콩 항생 지수입니다. 3만이던 게 이제 31,000이던 게 18,000까지 쭉 내려갔었죠. 그쵸? 그러니까 40%가 단기간에 급락을 해버립니다. 요거는 주봉입니다. 일봉 아니라 주봉이고요. 그 다음 요거는 다우존스 지수인데 1987년입니다. 여러분. 언제냐? 블랙 먼데이가 나왔을 때입니다. 요때 보시면은요. 대충 한 27,000 하던 게 2,700 하던 게 1,600으로 한 40%가 또 단기간에 이렇게 쫙 빠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전형적인 셀러프이고 그 뒤에 보시면은 뭐 셀러프가 나타난 이후엔 V자는 못해요. 차근차근 다지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홍콩에 대해서도 저는 일단 셀러프는 한번 나왔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V자 뭐 이렇게는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져야 돼요. 예, 잘 다져야 됩니다. 다음으로 지금 엔화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에 이때 또 급등을 쪽 해버려갖고 과거에 보시면 아베노믹스 한창 할 때 엔화 약세가 125엔까지 갔거든요. 근데 지금 122엔이에요, 여러분. 아베노믹스 최전성기 수준의 약세인 엔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왜 그러냐 하면은 선진국들 중에서 유일하게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는 국가이기 때문인데요. 일드 커브 컨트롤 정책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JGB 10년물 0.25%까지 이제 무제한 매입하겠다는 건데 현재 0.23으로 거의 뭐 목에 차긴 했지만 뭐 목표를 지킬 수는 있는 수준입니다. 과거 같으면 아베노믹스 그럼 뭐가 생각나세요? 엔화가 약세가 되고 주가도 막 오르는 거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주식시장이 일본도 스토리가 변해갖고서 엔화가 저만큼 약세가 왔는데 주식시장이 막 힘을 받지는 못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런 거 좀 특이점 하나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자금 시장입니다. 뭐 졸탄 포사르가 이제 하도 강조를 하시니까 요거를 저도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두 가지로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남는 돈이 얼마나 있냐, 시중에 여유자금 그거를 우리가 영래포로 볼 수 있는데 영래포를 보게 되면 뭐 큰 변화 없다. 러시아 사태 이후로 이고요. 지난주 보시면 그 다음에 중앙은행들이 연준에 통화 스와프 할 수 있는 라인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게 혹시나 또 금액이 많이 늘어나면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저거거든요. 이 단기자금 시장에서 해외 쪽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것도 보시면은 지금 여기 있죠. 센트럴 뱅크 리퀴디티 스왑. 요게 전주 대비해서 늘어난 금액이 거의 없어요. 2,500만 달러. 이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라 할 수 있고. 그래서 단기자금 시장도 아직은 아주 고요하다. 예. 요쪽만 봐서는요. 그 다음에는 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서는 뭐 한국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글로벌은 많이 줄어들고 있고 다음은 이제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슬슬 이제 간보고 있다. 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GDP 미국의 애틀란타 연준에서 나오는 거, 요거는 또 좀 내려갔어요. 지금 0.7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미국의 진짜 성장이 견조한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0.7이면은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은 하나 더 이제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꾸 이제 저희 채널에서 아니 뭐 미국 이렇게 실적하고 다 좋은데 자꾸 제가 이제 실적 내려올 것 같다 이번 실적 시즌 안 좋을 것 같다 얘기 드리니까 아이 뭐 사람이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이런 시각들이 많으셔서 한 번씩 그 제가 공유했었던 데죠. 이 그 야르데니 리서치 여기 보시면은 글로벌 그 이익에 대한 수정치 변화 네트 한 거에 대해 가지고서 자료를 매주 냅니다. 여기 보시면은 빠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글로벌 MSCI All Country죠. 모든 나라들 이제 여기 들어와 있는 지수에 들어와 있는 나라들 중에 모든 나라들 대상으로 하면 빠르게 내려와서 이제는 어닝에 대한 추정치가 사실상 이제 그 제로 밑으로 내려가면은 네거티브로 변한다는 뜻이거든요. 제로까지 내려왔다는 거고 특히나 지금 미국을 제외하면 ex-US 하면은 마이너스로 내려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미국만 플러스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최후의 보루기는 해요, 진짜로. 그렇지만 그 미국도 지금 보시면 이게 내려오고 있고요. 다른 나라들은 말할 게 없습니다. 참고로 한국을 한번 볼까요? 한국은 보면은 드라마틱하게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팩트셋이 이제 실적 시즌 시작했으니까 자료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까지 S&P 500 기업 중에서 13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8개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비율이 61.5%입니다. 아직 실적 시즌 시작한 지 너무 얼마 안 돼서 좀 말씀드리기 민망하긴 하지만 과거 5년 평균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은 76%였으니까 그보다 낮습니다. 다만 10개 기업이 매출액에서는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러면 비율이 76.9%입니다. 요거는 과거 5년 평균 68%보다 높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낸 기업들, 그 다음에 다음 주에도 5개 기업이 추가로 발표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2월이 분기 결산인 법인입니다. 총평을 해보면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좀 재탕을 해봤어요. 과연 주식이 맞을까, 채권이 맞을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채권은 좀 제발 그만 좀 올라라. 금리 너무 오른다. 비명을 지르고 있고, 주식시장에서는 역시 진리의 킹 반영, 인플레이션에서는 더더욱 주식을 해야지 라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채권의 한 표입니다.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이번에 주식 쪽에서는 실적 시즌을 한번 꼭 눈여겨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작년 말까지 시장에 두 가지 강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건데, 첫 번째는 정부와 중앙은행은 돈 풀기를 멈출 수 없다라는 거였죠. 근데 12월 FOMC 의사록의 매파성이 강하게 확인된 이후부터 이 논리는 폐기가 된 것 같아요. 이게 뭐냐? 역금융 장세입니다. 두 번째로 미국 경제는 더없이 강하다고 이야기를 계속했고 미국 기업들의 실적도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확인할 차례입니다. 만약 이게 이 믿음이 또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 역실적인 거죠. 다음 주에는요, 이제 우리로서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새벽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있고요. 그 다음 수요일 날 저녁에 미국의 ADP 비농업 고용 나오고, 그 다음에 중국의 PMI 이제 또 월초가 돼가죠. 그러면은 중요한 지표들이 쫙 나옵니다, 여러분. 중국의 PMI, 그 다음에 월말 되면 미국 PCE 물가 나오고, 그러고 한국 수출입 데이터 나오고,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 그 다음에 이제 비제조업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 미국의 월간 고용 보고서 안 중요한 게 없네요, 지금. 그리고 유럽의 소비자 물가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지금 긴축의 속도를 계속 빠르게 점점 올리면서 글로벌 시장의 금리를 자극한 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평소처럼 중국 봉쇄, 미국 국채 입찰,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란, 연준 이언드 멘트를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난주 자산 시장에 대한 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